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화제의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말파동 났을 때 참 나쁜 공무원들이란 그 말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바로 다음 날, 김기춘 전 실장이 낙하산 인사의 임명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네. 이제 이 관광공사의 감사 인사를 둘러싼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잔이윤 씨. 그 유명한 이제 잔이윤 씨 얘기인데. 네. 잔이윤 씨가 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재외국민위원회인가요? 그 선대위의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연세도 좀 많고 80 다 돼가시는 분을 갖다가 사인감사 맡느냐.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회이사 등 뭐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잠깐 진행 차질이 있었는데 예. 준비된 그 실제의 주장 방송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사 지시를 했던 날이요. 참 황당하지만은 2014년 5월 19일이 월요일인데 그날 그 대통령께서 정말 세월호 관련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날 저한테 그런 여차여차해갖고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신한테 감사와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줄 테니까 감사 자리 포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으로서는 뭐 그게 더 좋은 거죠. 일 안 하고 돈 받으니까.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그거를 제가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좀 해달라. 실장한테.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이 답변이 온 게 그거 시키는 대로 하지. 그거 자꾸 쓸데없는 짓 하냐. 김기춘 실장이? 그대로 해라. 김기춘 실장의 진면목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게 바로 낙하산 인사. 아까도 얘기 이어나가자면 잔이윤 씨잖아요. 잔이윤 씨죠. 잔이윤 씨인데 잔이윤 씨 같은 경우 아마 그에서 보훈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치르고 나면은 이른바 개국 공신들 이런저런 자리 주지 않습니까? 네. 자리 주는데 아마 잔이윤 씨 같은 경우는 연세도 좀 많을 뿐더러 조금 보면 관광공사가 안 맞다. 네. 그래서 아마 주무장관이었던 유진용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리고 모철민 담당 수석비서관이죠. 청와대 당시 수석하고 얘기됐는데 바로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와서 잔소리 말고 하라면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냐. 결국 저 분위기에서 2014년 그때 한 6월 7월경에 사실은 유진용 장관이 옷을 벗게 됩니다. 근데 유진용 장관 잔이윤 씨가 이제 임명장을 그래서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장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압박을 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진용 장관도 거기서는 한번 물린 거예요. 한번 물러나서 잔이윤 씨는 이제 감사가 되었고 뭐 작년이든가 재작년에 보면 그 국정감사장에서 서른위원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 네, 뭐 나는 약 하나도 안 먹는다, 건강하다. 당신보다 푸시보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는 저 후에 바로 해외 출장 중에 경질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사실은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물론 담당 비서관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면 많은 청와대에서 압박 가하니까 배째라라고 대들었던 그 좀 강단 있는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때 별로 못했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장관의 보임이 되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저와 같은 인사 문제 갖고 계속 충돌이 있는 가운데 잘리게 되고 그때 보니까 이미 2차관으로 도와준 바로 그 유명한 김종찬 전 차관이 실제 보면 야금야금 이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그 무렵에 저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독단적 지시가 또 있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얘기가 있습니다. 유진용 장관이 한 얘기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의 해체가 결정돼서 기억나실 거예요. 상당히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문제를 유 전 장관이 당시 장관이 제기하니까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란 거냐. 그거 시키는 대로 하지. 그거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냐. 김기춘 실장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준물에 손을 담그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 이 변호사님, 예. 저 기억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해경 해체한다 그래서 좀 되게 뜬금없게 받아들이고 저게 대책이 되나 뭐 이런 좀 다들 의문을 구했지만 뭐 그러면 다른 보관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발적인 뭐 이런 그런 결정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저 유증용 전 장관이 저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제 사임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저런 고면 의미가 없겠다라서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유증용 전 장관의 얘기 중에 또 의미가 있는 게 본인은 그 장관하는 동안에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그래도 뭐 5-6번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면 보고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며칠 후에 전화가 왔다는 거 시간이 잡혀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거기 지금 대면 보고 안 하고 맨날 전화로만 보고하고 뭐 한 번도 얼굴 못 봤다는 그 정무수석 그런 분들은 대통령을 탓할 거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뭐 1년 반 동안에 5-6번 적은 횟수지만 어쨌거나 하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피드백이 왔다는 거 봐서는 뭐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이 제일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내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역자라는 오명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어안이 벙벙했던 그 장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 그 ELGS 영상은 없고요. 네. 우리 자체 내부 모바일 영상은 있는데 네네. 그 영상 좀 이렇게 잠시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게 보내기가 여기 좀 네? 내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건데 이게.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예, 여기 예. 지금 뭐 VRC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예.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 핸드폰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학생들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학생들요? 예. 그걸 어떻게? 학생킥에서 누가 그 얼마나 열렸나? 저희가 파악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해경들이 이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을 한 그런 대화를 들으셨는데 유진용 장관의 얘기대로 이제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고 그 해경 해체에 대해서 이제 이 이의 제기를 묵살한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5월 19일에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나는데요. 저 얘기 듣고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거 해경을 해체한다? 뭐 유진용 장관이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화를 낸 이유는 나 최순실과 상의했는데 왜 혼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인 생각이 어안이 벙벙한데요. 제가 볼 땐 당시에 전형적으로 국민들이 적반하장으로 본 게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청와대로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청와대 역할에 대해서는 오간데 없고 그 문제의 모든 책임을 해경으로 전가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해경 해체였고 또 하나는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청와대야 국가 정부 해경 해체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유진용 전 장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경이 저때 해체가 되고 해수부의 조직으로 들어간 뒤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요새 중국 어선 출몰 때도 해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원래는 해수부 산하입니다, 해경이. 네. 해수부 산하인데 해경을 해체하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죠. 네네네.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까 서영선이 조금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해경을 해체하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해경을 해체할 것이라 회사는 국민안전처로 산하로 집어넣었죠. 넣어서 국민안전처 하나의 본부로 만들어버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경을 더 보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표퓰리즘적으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이준석 선장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빨간 바지 입고 탈출했던 그렇죠. 사람이죠. 빨간 속옷.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당시 해경 1, 2, 3정 기억하실 거예요. 1, 2, 3정에 가서 제대로 계속 들이밀 일기만 하지 뭘 제대로 구조 못한다 그래서 해경에 대한 지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얹힌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준용 장관은 자기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왜 그 유준용 장관은 행정고시에서 쭉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흔히 늘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제대로 왜가 국무회에서 결정을 하려면요 그 전에 반드시 차관회의를 거쳐야 되고 차관회의 이전에 보면 그 실무자 간에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 것 없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에서 자 해경 해체하자 그 결과 지금 뭡니까? 해경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한 3년 8개월 집권 중에 여러 가지 보면 많은 실수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해경 해체거든요.